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나머지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능동수송과 세포내 섭취, 세포의 배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능동수송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능동수송의 특징 먼저 오른쪽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 촉진확산 그리고 단순확산을 이야기를 할 때 촉진확산은 단순확산이랑 다른 점이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수송체 단백질의 종류에는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이 있었어요. 근데 운반체 단백질과 통로 단백질의 차이점이 뭐였나요? 그렇죠. 물질이 수송을 할 때 그 단백질의 구조가, 입체 구조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변하는 것이 바로 운반체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송하고자 하는 그 물질, 대상 물질의 결합 부위가 존재를 하게 되면 결합 부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결합 부위의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능동 수송 같은 경우에는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의 특징이 뭐였냐?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구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확산이나 삼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러니까 물질 입장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리고 물 입장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라서 따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적은 곳에서 물질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무엇을 소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생체 에너지 ATP 소모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게 능동수송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능동수송의 예시로는요,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흥분의 전도 과정에 관여하는 그 수송 중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기억나시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게 그린 게 축삭돌기 막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안쪽 그리고 세포 바깥쪽이라고 쳤을 때 항상 세포 안쪽에는 어떤 이온이 더 많았었나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다. 이거 외우는 방법. 안에 칼을 품고 있다. 밖으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뭐 했을 텐데요. 아무튼 안쪽에는 칼륨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농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을 때 얘가 ATP를 소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없는 나트륨을 끌어다가 3개의 나트륨을 밖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오히려 칼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칼륨을 끌어다가 2개의 칼륨을 안쪽으로 수송해주는,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수송해주는 방식이라는 거를, 즉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여기 있는 그림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즉, 이 펌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 수송에 관여하고 있는 그 운반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운반체 단백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나트륨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하나, 둘, 세 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트륨의 수송 방향이 어디서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세포질이라고 하는 건 세포 안이고 세포 밖이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게 되면 이때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때 ATP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인산기가 하나가 붙었네요. 인산기가 붙는다라는 얘기는 ATP가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ATP가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ATP가 소모가 되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 운반체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바깥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서 나트륨 3개가 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칼륨 같은 경우에도요. 칼륨 결합 부위는 이 운반체 단백질의 2개의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2개의 결합 부위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미 인산기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인산기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칼륨이 2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역시 ATP가 소모된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칼륨이 다 결합이 되게 되면 이 운반체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2개의 칼륨이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인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확산이라는 수송 방식과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던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수송 방식을 정리한 비교한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둘 다 확산이라고 하는 수송 방식의 종류였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둘 다 확산이기 때문에 이동 방향이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방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로 ATP라는 걸 소모를 하지 둘 다 않았어요. 근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비교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바로 수송 단백질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자, 단순 확산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인지질 이중층막을 그냥 물질이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수송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통로 단백질이라던가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을 수송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송 단백질이라는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의 확산 속도, 이동 속도 변화가 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단백질을 사용하는 촉진 확산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이동 속도가 포화가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비교를 했고요. 대표적인 예시,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시, 기체 교환할 때 우리 역시 생명과학원에서 그 호흡계 얘기를 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분압차에 따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체 교환할 때도 역시 이동을 할 때 분압차에 따라서 확산이 일어난다, 단순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글리세롤과 에탄올 출입도 뭐 단순 확산의 예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우리 다 배웠었죠. 이것도 역시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배웠던 거.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해서 물질 이동을 하는 거.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는 이런 것들도 촉진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수송하는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 방향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수송합니다. 확산이랑은 다르게 저농도에서 고농도, 즉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물질을 수송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 무엇을 소모를 하느냐? 생체 에너지인 ATP를 소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동수송의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송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수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수송 단백질 중에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조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 조금 아까 설명을 했었죠. 나트륨 칼륨 펌프, 흥분의 전도에 관련되어 있던 그런 단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물질을 재흡수를 할 때도 역시 이러한 능동수송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네프론에서 물질이 재흡수되고 분비되고 여과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 교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 네프론 사이사이의 물질의 농도 차이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방식들이요.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재흡수 과정에서는 보통 능동수송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식물 뿌리털에서 물질을 흡수를 할 때도 역시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더라. 뭐 이런 예시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드디어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마지막 내용이 바로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세 가지 물질 이동 방식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확산이라던가 삼투라던가 지금 오늘 배운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분자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세포막을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로라던가 운반체라던가 막단백질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인데 그 막단백질보다 훨씬 더 큰 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을 우리는 거대 분자, 거대 분자의 수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대 분자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이더라. 그러면 이제 이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세포 내 섭취래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물질의 이동 방향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섭취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물질을 우리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질이 흡수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반대겠죠. 그쵸?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는 과정을 세포 외 배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밑에 있는 그림으로 무엇이 세포 내 섭취인지, 무엇이 세포 외 배출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가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지금 세포 안에 소낭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소낭 속에 어떤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소낭과 세포막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낭 안쪽에 있던 이 물질들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뭘까요? 그렇죠. 세포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포 외 배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대 과정은요. 바깥에 있던 물질들이 세포막이 이렇게 함입이 되면서 소낭의 형태로 똑 떨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세포 내 섭취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배출 같은 경우에 우리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생명과학 1에서 흥분의 전달에서요. 흥분의 전달할 때 우리 반드시 한 뉴런과 다음 뉴런 사이에서 뭐가 매개체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니? 그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 시냅스 말단 부분에서 시냅스 소포 속에서 저장되어 있던 아이들이 시냅스 소포와 축삭돌기 말단이 서로 말단의 세포막이 서로 융합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세포의 배출, 대표적인 예시, 지금 방금 말한 대표적인 예시,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경우에 호르몬이 분비될 때 이러한 세포 외 배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포 내 섭취는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섭취하는 과정인데요. 식세포 작용, 음세포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다르죠.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건 보통 고형 물질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마신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도 똑같아요. 둘 다 거대 분자를 섭취를 하는 건 맞는데요. 식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쓸게요. 식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형 물질을 흡수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음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 액체 성분을 흡수할 때 음세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세포 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에서 예시를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대식세포. 대식이와 호중이 기억나시나요? 대식세포, 즉 백혈구죠. 백혈구가 병원체가 침입이 되었을 때 어떤 짓을 하던가요? 그쵸, 그 병원체를 삼키는, 즉 백혈구의 식균 작용. 대표적인 이 식세포 작용이라고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액체 성분을 흡수하는 거는요, 우리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 모세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 모세혈관 구성 세포가 혈액의 성분 중에서 여러분 그 액체 성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혈관 구성 세포가 혈장 성분을 흡수할 때 이러한 음세포 작용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과정은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러한 예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4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삼투, 그 다음에 능동수송, 지금 거대 분자의 수송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수송 방식을 공부를 했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수송 방식의 특징들, 그리고 뭐 어떤 예시들이 있었는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마다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여기 파트는 아예 끝이 나고요.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효소의 구조, 그리고 효소의 특성, 그리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효소의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